매출이 4천이야, 뭐 3개월에 매출이 1억이야 그러면 막 우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오늘 여러분들 100만 원 이상 벌어가실 예정입니다. 네, 왜냐면 크무비 하나 진행하다가 파손나거나 삐끗하면은 그거 다 손실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오늘 강의 딱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무수한 시간과 파손 리스크와 스트레스를 어마무시하게 낮춰줄 거거든요. 월 매출 4,500만 원, 3개월 총 매출 1억 원을 달성한 매출의 대부분이 크고 무겁고 비싼 크무비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초코라떼님입니다.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1년 6개월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 셀러고요. 자랑할 만한 부분이라면 매출액의 상당수, 한 70% 이상을 크무비 제품으로 다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셀러입니다. 그리고 이런 크무비 제품들을 마켓을 통하지 않고 전화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와서 뭐 이런 물건을 좀 구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좀 많아요. 이렇게 해서 좀 전화 주문이 매출액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셀러입니다. 보시면 한 달 동안의 매출 4,500 정도를 기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월 달에 한 달 정도 기록을 했을 때 요 3월이 가장 매출이 많이 나왔었던 날이었어요. 이렇게 4,500이 나왔었고 이제 3개월 매출 1억 1천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 4천이야 뭐 3개월에 매출이 1억이야 그러면 막 우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 3월 달에서 4월, 5월 요때가 제가 제 인생에서 아마 제일 바빴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뭐 12개, 13개 이렇게요. 뭐 10개 뭐 이렇게 주문 들어온 날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문들을 다 쳐내고 전화는 저가 하루에 한 30통 이상씩 받았어요. 매일. 주말에도 거의 뭐 20통 이상 전화 왔고 심지어는 성질 급한 분들은 막 밤늦게 11시, 12시도 전화 오고 막 그랬어요. 그 전화를 다 받아가면서 이런 매출을 일으킨 거였기 때문에 사실 와 이게 석 달 동안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셔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서 좀 마진율을 높이고 매출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봤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거 내가 맘만 먹으면 한두 달 안에 매출 1억 내겠는데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자, 요때 제가 매출이 4,500이 나왔을 때 마진율이 한 20% 정도였거든요. 저는 이제 이만큼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구매 건수도 꽤 많이 잡혀 있었고 마켓 지수도 높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상품 수가 한 12,000개쯤 됐었는데 이 12,000개의 상품을 전부 20%의 가격을 낮춰. 전부 다. 전 한두 달 안에 2배 이상 매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매출 1억 간단합니다. 제가 팔고 있는 상품들의 가격을 확 낮춰서 원가에 팔면 돼요.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많이 팔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잘 없겠죠. 바보죠. 그래서 저는 매출 1억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매출액이 얼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매출이 아니고요. 마진율이고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에요. 저 아시는 분들 중에 국내 위탁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매출이 1억 2천 정도 된다고 하셔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주문을 뭐 30개, 40개 이렇게 쳐내신다고 해요. 그리고 객단가가 높지 않은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작업을 하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진율 10%가 안 되셨어요. 그분이. 7%, 8% 이랬어요. 1억을 팔아도 마진율이 7%, 8%면 사실 본인이 가져가는 돈은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문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직원을 2명, 3명 두고 일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사실 이분은 정말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사무실에 직원 3, 4명 데리고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가져가는 돈은 저보다 적었어요, 그 당시에. 저보고 부럽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매출액이 얼마나 크다. 유튜브나 뭐 강의 같은 데 나와서 나 매출 얼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물론 매출이 많이 나오면 좋긴 하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순이익이에요. 자, 제가 샘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 당시에 매출 4,500이었고요. 마진율 20%였습니다. 그럼 대충 계산하면 영업이익이 900만 원쯤 되죠. 여기서 사무실비랑 프로그램비 내랑 그다음에 알바비 같은 거 주고 제가 가져간 순수익이 약 7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매출 4,500에 순이익 750만 원을 내기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을 했었거든요. 이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은 시스템을 조금 교정을 바꿔서 매출액이 3천 정도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진율이 30% 초반, 35%, 33%이 정도쯤 나와요. 그냥 넉넉하게 30%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제가 현재 매출이 3천만 원이고 마진율이 30%면 자, 영업이익이 얼마죠? 900만 원. 순이익은 750만 원. 자, 어때요? 똑같죠. 매출이 4,500일 때 20%인 거와 매출 3,000일 때 30%인 거는 내가 가져가는 돈이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왼쪽과 오른쪽이 있다면 어느 쪽을 하시겠어요? 저는 뒤도 언더로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게 훨씬 일이 적거든요. 일이 많고 하루 종일 바쁘게 해서 750만 원 버는 것보다 일을 좀 덜 하고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지면서 750만 원 버는 게 저에게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강사들은 크무비를 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크무비 수업을 들으려고 이렇게 다들 와가지고 이 150분 되시는 분들이 이 저녁 늦은 시간에 퇴근하고 쉬어야 되는데 와서 강의를 듣고 계신 걸까요? 크무비는 기본적으로 크고 무겁고 비싼 제품입니다. 크무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구매 대행 셀러에게 있어서 특히 중국 구매 대행 셀러에게 있어서 크무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거를 크무비를 피해갈 방법이 없을 정도로 중국 구매 대행에서 크무비는 필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구매 대행 시작을 하신 초보분들 중에 뭐 석 달, 넉 달 지났고 난 제품 2,000개 올렸는데 매출이 1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런 분들 가끔 있으시잖아요. 이걸 이해하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고가 있고 쿠팡에서 팔고 이마트 가면 팔고 있는 물건들을 똑같이 중국 구매 대행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나지 않는 겁니다. 뜨끔하신 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거 올리시면 안 됩니다. 물 소량 팔릴 수 있지만 성장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사입업자들과 경쟁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사입하는 제품이 아닌 제품으로 피해가야 돼요. 국내에 물건을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란 얘기는 결국 사입업자들이 사입하지 않는 또는 사입하기 어려운 제품이란 뜻입니다. 어떤 제품일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요가 크지 않은 제품입니다. 아니, 셀러가 물건을 팔으려면 수요가 많은 곳에 팔아야 물건이 잘 팔리지 않나요? 라고 생각들 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수요가 많은 곳엔 공급이 많습니다. 공급자는 누구죠? 사입업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제품은 당연히 시장이 크고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입업자들이 공급을 다 합니다. 미리 재고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다 쌓아놓고 로켓 배송, 로켓 그로스를 팔고 있어요. 내가 쿠팡에서 로켓 배송을 준비하고 있는 판매자라면 야구용품을 사입해서 팔까요? 우슈용품을 사입해서 팔까요? 당연히 수요가 많은 야구용품을 수입해서 팔고 우슈 같은 건 1년에 몇 개 팔릴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을 수입을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요가 뭐 아예 없으면 안 되겠지만 수요가 좀 적어서 사입업자들이 쉽게 창고에 재고를 쌓기 어려운 정도 적당량의 수요만 있는 이런 비주류 제품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부피가 크고 단가가 무거운 단가가 높고 부피가 큰 제품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들깨나 참깨, 탈곡기입니다. 땅콩이나 들깨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다 집어넣고 막 돌리면 요 밑으로 껍질이 까져서 나오는 기계예요. 이 제품 요즘 최근에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도 정말로 잘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 요거는 잔가지 파쇄기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가을에 특히 이제 이게 이제 가을에 많이 나가는 제품들인데 낙엽이라든가 뭐 산에 가면 이제 가지 같은 거 많잖아요. 여기다 다 집어넣고 막 돌리면은 가루가 돼서 막 쏟아져는 이런 제품입니다. 잔가지 파쇄기. 요것도 이제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파쇄기라고 해서 요 위에다가 그 뭐 이렇게 피트병 이거 이제 재활용 업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뭐야 피트병 같은 거 조각낸 거를 막 넣고서는 막 돌리면 이제 가루가 돼서 막 나오는 이런 제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IBC 물통이라고 해서 이제 물통으로도 쓰고 연료통으로도 많이 쓰는데 일반적인 우리 캠핑용 물통은 하얀색 플라스틱만 있잖아. 이건 그 위에 쇠로 되어 있는 프레임으로 감싸져 있어서 이게 상당히 튼튼하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캠핑용 물통보다 훨씬 무거워요. 훨씬 무거워요. 그렇죠. 이 제품으로 좀 피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한 번 있는데 지금 그 썰은 나중에 다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